안녕하세요. 듣는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도예가 윤소연의 기록과 금빛 균열, 그리고 체면 뒤에 숨은 진실을 따라갑니다. 본 이야기는 창작이며 일부는 실화에서 영감을 얻었고 인물 장소는 모두 가명입니다. 금빛은 진실을 가릴 수 있을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새벽, 윤소연의 작업실에 고요를 깨는 비프음이 울렸다. 깊은 밤 고요하게 온기를 머금고 있던 가마가 목표 온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이 소리는 지난 25년간 그녀의 삶과 함께해온 규칙적인 리듬이었다. 윤소연은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온도계의 미세한 움직임을 살피며 노련하게 가마의 전원을 내렸다. 1240도. 정확히 그녀가 설정한 온도였다. 모든 도자기의 완성과 실패는 결국 이 온도에서 결정된다. 실패의 순간마저 정확히 기록된 온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좌우명처럼 기록은 불보다 정직하다. 식어가는 가마 옆 작업대 위에는 이색적인 재료들이 놓여 있었다. 옷, 금가루, 그리고 깨진 도자기 조각들. 금으로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일본의 전통 기술, 킨츠기였다. 그녀는 한 번 깨어진 도자기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이어붙이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균열 위에 금가루를 조심스럽게 입히자 금빛 선이 아물며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 완벽했던 도자기에 난 작은 상처가 오히려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붓끝에 금가루를 묻히며 생각했다. 인생도 관계도 어쩌면 저 깨진 도자기와 같은 건지도 모른다. 약 선반 한쪽에는 그녀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투명한 유리병들이 줄지어 있었다. 각 병에는 손글씨로 G214, G305 같은 배치 번호와 날짜가 적혀 있었다. 특히 G214는 그녀가 수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특유의 은은한 광택과 고귀한 금빛을 띠는 금유약이었다. 이 금유약으로 만든 작품들은 갤러리 관계자와 컬렉터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었다. 작업 노트를 펼치자 오늘 사용한 G214 유약의 배치 번호와 재고량, 그리고 방금 가마가 피크 온도를 기록했던 정확한 시간인 22시 18분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기록은 미래를 위한 확고한 증거이자 그녀의 치열한 삶의 연대기였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 장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침대에서 인기척을 느낀 모양이었다. 소연, 아직 작업실이야? 감기 걸려. 갤러리 디렉터인 민호는 겉으로는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 뒤에는 성공에 대한 지독한 야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응, 이제 정리해. 잠시 후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민호가 아닌 그의 어머니, 즉 소연의 시어머니 오명숙 67여사의 목소리였다. 민호야, 개막식의 준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번 개막식이 우리 집 체면과 내 갤러리 입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너의 아내가 이번에 스타 작가로 뜨는 건데 괜히 잡음 생기면 곤란해. 명숙 여사의 말은 비록 잠꼬대 같은 투정이었지만 체면이라는 단어는 소연의 귓가에 맴돌며 왠지 모를 불길한 복선처럼 느껴졌다. 사교계 클럽 임원을 맡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체면은 신앙과도 같은 것이었다. 깨어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그녀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다. 오늘 밤 따라 가마의 비프음은 불길한 예고처럼 들렸다. 윤소연의 하루는 기록으로 시작해 기록으로 끝났다. 아침 일찍 스튜디오에 나와 유약 레시피 노트를 펼치는 것이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다. 습도 65%, 온도 24도, 오전 8시 30분. 이 모든 정보가 오늘의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녀는 날짜별, 날씨별, 흙의 미세한 변화까지 꼼꼼하게 기록하며 작품을 만들었다. 그녀에게 레시피 노트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완벽을 향한 신념이 담긴 성경과도 같았다. 남편 장민호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유명 갤러리의 디렉터인 그는 항상 작가 미팅, 해외 컬렉터 화상 회의와 같은 거창한 명분으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다. 어젯밤 늦게 귀가했던 그가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여보, 오늘 밤엔 늦을 것 같아. 중요한 컬렉터 만찬이 있어서. 소연은 익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믿었던 만큼 아픈 적도 많았던 관계였지만
지금은 그저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길 바랐다. 그날 오후 스튜디오에 택배가 도착했다. 소연의 작업에 필요한 새 도구들이 담긴 상자였다. 상자를 열어보던 그녀의 손끝에 낯선 카탈로그 하나가 만져졌다. 유명 경매 하우스의 온라인 카탈로그였다. 의아한 것은 그 카탈로그 안에 그녀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신작 접시 시리즈 4개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는 점이었다. 내 미발표작이 왜 여기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았다. 접시들의 형태와 디자인은 분명 그녀의 것이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서명 위치나 각도가 달랐다. 설마.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하채린이 들어섰다. 채린은 소연이 아끼던 제자이자 재능 있는 인플루언서였다. 발랄하고 명랑한 태도 뒤에는 왠지 모를 엉뚱한 욕망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채린은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유약 선반으로 향했다. 선생님, 저 오늘 단색 금유약 G214 좀 조금만 빌려갈 수 있을까요? 제 작품 마무리할 때가 있는데. 딱 선생님 유약만큼 예쁜 색이 없어서요. 소연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G214는 워낙 귀하고 색이 예뻐서 종종 제자들이 탐을 내곤 했다. 체리는 빌려간 유약병을 흔들며 스튜디오를 나섰다. 소연은 경매 카탈로그에 실린 작품들, 그리고 방금 체린이 빌려간 유약 사이의 묘한 접점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경매 하우스 데뷔가 임박했다는 소식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곧 그녀의 일상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킬 첫 번째 전조였다. 소연은 그날 밤새 경매 카탈로그를 뒤적였다. 아무리 봐도 자신의 작품이 맞는데 왜 그녀는 통보받지 못했을까? 다음 날 아침 갤러리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했다. 민호 씨,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경매 진행하는 작품이 있어? 민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아, 응. 컬렉터가 강하게 원해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어. 깜짝 이벤트로 해주려던 건데 벌써 알았네. 그의 능청스러운 답변은 소연의 의심을 씻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찜찜함만 더해졌다. 그녀는 카탈로그를 다시 꼼꼼히 살폈다. 온라인 PDF 파일이었다. 평소 디지털 자료에도 능통했던 그녀는 PDF 파일의 속성, 즉 메타데이터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정보는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생성 시각 2025년 8월 12일 22시 20분. 장소 태그 엘갤러리 서버. 어제 가마가 피크 온도를 찍고 작업을 마친 시간이 22시 18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시간에 분명 스튜디오에 있었다. 남편 민호는 어젯밤 늦게까지 해외 컬렉터와 만찬이 있었다고 했다. 그의 알리바이가 이 메타데이터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22시 20분은 그녀가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있었을 때였으며 민호는 당시 해외 컬렉터를 만나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엘갤러리는 민호가 디렉터로 있는 갤러리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작품 설명이었다. G214 특유의 광택으로 완성된. 이 문장은 그녀가 자신의 G214 유약을 처음 개발했을 때 작업 노트에 기록했던 문구와 너무나 흡사했다. 심지어 사용된 서체와 어순까지도. 이 정도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웠다. 누군가 그녀의 노트에 접근했고 심지어 민호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 그녀의 미발표 작품이 버젓이 경매에 올라온 경위도 수상쩍기 그지없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 오명숙 여사였다. 소연아, 내년 개막식에 네가 며느리로서 명색이 스타 작가가 되는 건데 체면 칠해는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어디 가서 이상한 잡음 들려오면 안 돼. 소연은 자신을 짓누르는 체면이라는 단어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박힌 불길한 그림자를 선명하게 마주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이 의문투성이 상황을 밝혀내야 했다. 남편의 거짓말,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둘러싼 이상한 흐름.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엉켜 있었다. 소연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예술가 이전에 그녀는 기록과 정확성을 신봉하는 사람이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증거를 모으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스튜디오에 설치된 가마의 온도 로그 백업 파일을 확인했다. 데이터는 정확했다. 가마가 피크 온도 1240도에 도달하고
가열을 종료한 시간은 22시 18분. 이 시간은 변치 않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이 파일을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여러 곳에 사본을 보관했다. 가마는 거짓말을 안 한다. 민호 씨의 알리바이가 잘못된 거라면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될 거야. 다음으로 그녀의 보물과도 같은 유약 배치 노트를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화했다. G214 유약의 배합 비율, 로트 번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진량 기록. 체린이 조금만 빌려갔다고 했지만 그 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언제 나갔는지 그녀의 노트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자료들을 통해 혹시 모를 유약의 위조나 도용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터였다. 결정적으로 그녀는 민호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거래장부 열람을 요청했다.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었고 자신의 저작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었기에 열람 요구는 정당했다. 민호는 처음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회계 감사라는 명분으로 겨우 승인했다. 그녀는 그 장부 속에서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최근 스튜디오로 배송되었던 택배들의 송장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특히 무게와 하역 시간이 기록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혹시 위작이나 다른 수상한 물건이 이동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 모든 증거 수집 과정은 모두 합법적인 권한 안에서 이루어졌다.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그녀는 차분히 증거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며 조각난 퍼즐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체리는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증거는 끈질기게 자신을 드러냈다. 소연은 갤러리 거래 장부를 검토하던 중 수상한 대출 기록들을 발견했다. 단기 브리지론, 담보와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그 담보 항목에는 미발표 도자 작품 일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순간 소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경매 카탈로그의 사진들. 그녀는 직감했다. 분류는 미끼였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미라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미라 변호사는 미술 전문 변호사로 업계에서는 디테일 괴물로 불릴 만큼 꼼꼼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미라는 소연이 정리해온 자료들을 훑어보며 눈을 빛냈다. 이거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네요. 위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자금난에 빠진 갤러리를 메우려 한 것 같습니다. 미라의 말이 소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었다. 민호는 자신의 미발표 작품들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고 이를 통해 갤러리의 자금난을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체린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라 변호사는 G214 유약의 소진량 기록과 경매, 카탈로그에 G214 특유의 광택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것을 근거로 체린을 의심했다. 위작 표면의 금유약이 G214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연 씨의 G214 재고가 줄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체린이 빌려간 조금은 너무 미미한 양이고 오히려 그녀가 따로 G214와 유사한 유약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민호와 체린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민호의 야망과 체린의 욕망이 결합된 위작을 통한 대출 사기라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소연은 미라 변호사와 함께 최강우 강력팀 형사를 찾아갔다. 강우 형사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주의자였다. 그는 소연의 꼼꼼한 증거 자료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분께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오신 경우는 처음입니다. 강력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들의 대화 끝에 개막식에서의 공개 역전 시나리오가 수립되었다. 가장 체면에 민감한 시어머니 앞에서 민호의 모든 거짓을 만천하에 드러낼 절호의 기회였다. 소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는 없었다. 오직 진실을 향한 굳은 결심만이 빛나고 있었다. 디데이. 시어머니 오명숙 여사가 주최한 갤러리 개막식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수많은 기자들과 VIP들이 모여들었고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명숙 여사는 자신이 공들여 꾸민 이 자리에 자부심을 느끼며 사교계 인사들과 덕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개막식은 며느리 윤소연의 성공을 빌미로 자신의 체면을 과시할 최고의 전장이었다.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윤소연 작가의 신작 발표 시간이 되었다. 소연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민호는 그녀의 옆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 미소는 곧 사라질 터였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작품과 함께 진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소연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준비한 타임라인 보드가 나타났다. 소연은 가마 온도 로그를 띄웠다. 제 작품의 가마 작업은 어젯밤 22시 18분 피크 온도에 도달하며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경매 카탈로그 PDF의 메타데이터였다. 문제의 카탈로그 PDF 파일은 그로부터 불과 2분 뒤인 22시 20분에 엘갤러리 서버에서 생성되었습니다. 남편께서는 이 시간에 해외 컬렉터를 만난다고 하셨습니다만 명백히 엘갤러리 서버에 접속하여 파일을 생성하셨던 겁니다. 민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연이어 소연은 택배 송장 기록과 갤러리 장부, 담보 설정 시각을 연결하며 위작들이 이동하고 담보로 설정된 정황을 설명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명숙 여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충격적인 장면에 집중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만든 진정한 작품과 위작을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연은 보조 테이블에 놓인 두 개의 접시를 들어올렸다. 하나는 그녀의 진품, 다른 하나는 경매 카탈로그에 실린 위작이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자외선 램프를 켰다. 찍! 램프의 강렬한 빛이 위작 접시에 쏟아지자 유약층 아래 숨겨져 있던 미세한 트레이싱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진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위조의 증거였다. 웅성거림은 경악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민호에게로 향했다. 체포합니다, 장민호 씨. 그때 최강호 형사가 등장하여 민호에게 수갑을 채웠다. 당황한 민호는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듯 갤러리 사무실로 달려가 PC에 접속해 파일을 삭제하려 했다. 하지만 강우 형사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휴지통의 타임스탬프가 현행범이라는 증거입니다. 현장에서 민호는 체포되었고 개막식은 한순간에 붕괴되었다. 체면을 외치던 명숙 여사는 이 모든 광경에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았다. 아침 드라마의 역대급 공개 망신극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법정은 진실공방의 장이 되었다. 민호 측 변호인은 장민호 씨가 극심한 우울증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 미숙, 그리고 업계의 만연한 관행에 따른 실수라고 주장하며 그의 죄를 축소하려 했다. 하채린의 변호인은 하채린 씨는 윤소연 작가의 지도 아래 제작한 것이므로 공동 저작물에 해당하며 위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그러나 소연 측 변호인 정미라는 이 모든 주장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반박했다. 그녀는 디테일 괴물이라는 별명답게 소연이 준비한 압도적인 증거들을 차례차례 제출했다. 결정타는 유약 성분 분석 결과였다. 하채린 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G214 유약은 윤소연 작가의 원본 G214와 미세한 화학적 불일치를 보입니다. 특히 황산 바륨의 미량 원소 함량에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하채린 씨가 다른 곳에서 유사한 유약을 조달했거나 자신이 직접 만든 유약을 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코 동일한 G214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미라 변호사는 이어서 가마 온도 로그, PDF 메타데이터 생성 시각, 갤러리 장부, 그리고 담보 설정 시각 등 모든 기록의 동시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도표를 제시했다. 이 모든 기록이 민호의 거짓말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퍼즐처럼 증명되었다. 또한 소연의 작업 노트에 기록된 G214 유약 관련 문장과 경매, 카탈로그 설명 문구의 유사도를 증거로 제시하며 채린의 도용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판사의 얼굴에는 이미 확신이 들어차 있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장민호는 사문서 위조, 사기, 저작권 침해, 그리고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접근 금지 명령, 정신치료 명령,
그리고 모든 보직 박탈을 명령했다. 하체린에게는 손해배상과 함께 일정 기간 전시 및 판매 금지 명령이 일부 인용되었다. 금은 빛나지만 그 금으로 가리려 했던 진실은 더욱 강렬하게 빛을 발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결국 금은 진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판결문 낭독이 마무리되는 순간 법정 전체에 정적이 흘렀다. 윤소연의 초반 좌우명이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녀의 눈가에 잠시 이슬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해방감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기록을 통해 진실을 밝혀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메우는 킨츠기처럼 그녀의 삶의 균열 또한 단단한 진실로 메워진 듯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 오명숙 여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은 변화를 겪었다. 평생 체면만을 좇아 살아왔던 그녀는 아들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자신의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도하며 텅 빈 껍질 같은 자신의 삶을 자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사교클럽 임원이 아닌 동네 주민센터의 도예 공방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과거 그녀에게 사치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도자기가 이제는 소박한 아름다움과 내면을 치유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그녀는 소연의 도예 활동에 조용히 후원을 시작하며 진정한 의미의 어른층 카타르시스를 보여주었다. 윤소연은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한 예술가로 거듭났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이제 킨츠기 워크숍과 작가 권리 강의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그녀의 작업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 반면 하체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업계를 떠나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새벽녘 소연의 작업실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창가에는 금빛 선이 아롱지는 킨츠기 작품들이 놓여 있었다. 깨졌던 부분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었다. 그녀는 작업 노트의 마지막 빈 공간에 펜을 들고 한 줄을 써내려갔다. 증거는 감정보다 길고 금은 진실을 가린 적이 없다. 그녀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균열이 생겼을 때 그녀는 그것을 금으로 메웠다. 그 금은 상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의 빛을 드러내 주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어떤 균열이 찾아오든 그녀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기록과 신념을 바탕으로 굳건히 나아갈 터였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 빛나는 것은 화려한 금이 아니라 그 금으로 메운 균열 속에서 빛나는 진실이라는 것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깨진 자리는 감추는 곳이 아니라 진실이 빛나는 자리라는 걸 오늘 다시 확인했네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배신, 체면, 그리고 사이다 같은 반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